TBS 의뢰로 청탁금지 350 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7.7%,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7.4%로 팽팽했습니다. 지난 9월 말 조사와 비교하면 유지 강화하자는 의견은 소폭 감소한 반면 농축수산물에 한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주춤하는 듯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권익위가 이해할 만한 수정안을 준비해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설 전에 개정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11월 5주차 국정수행평가를 집계한 결과 긍정평가 71.2%, 부정평가 23.9%를 기록하며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7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되면서 보수 성향 유권자 중심으로 정치 보복 논란이 심화된 것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이슈에 대한 여론 동향을 분석하는 시간,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정 지지율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 동향을 알려주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정치 시즌이 오니까 네. 여론조사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네. 컨설팅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컨설팅 이쪽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여론조사 많이. 네. 곧 이제 저에 대해서도 해야 될 텐데.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면의 미소가. 예.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박시영입니다. MBC 사장 누가 되나요? 관심이 별로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나서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의원님이 나서는 건 아니, 아니죠. 나 이제 신청하려고 했더니. 접수가 마감이 끝났죠. 됐더라고요. 예. 접수 마감이 끝났죠.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샤브사 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이번 주는 뭘 해왔나요? 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관련한 개정.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27일 날 권익위에서 전원 회의에서 부결됐었죠. 개정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그 농축수산물에 한정해서 그 선물이 지금 5만 원인데 네.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10만 원으로 상향하자, 이런 개정안이 지난 27일 날 권익위 전원 회의에 부서졌는데 그게 아무튼 과반수 7표에 못 미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또 어제 내년 설 이전에 개정이 돼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농축수산물 업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오늘 조금 전에 권익위에서 그렇다면 그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것 대신에 그 경조사비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리는 것까지 포함한 개정안을 12월 11일쯤에 다시 부의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내년 설 전에는 아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TBS 의뢰로 긴급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른바 빅딜이네,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보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기존 3, 50 규정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하자, 기존 안대로 가자라는 보기 하나와, 또 농축수산물 한정해서 선물 금액을 상한시키자라는 의견, 두 가지로 나눠서 물었는데요. 지금 그래프 나오는 거 보시다시피 3, 50 규정을 기존대로 엄격히 적용하자라는 의견이 47.7%, 또 농축수산물 한정해서 선물 상한액을 인상하자라는 의견이 47.4%, 오차범위 내에서 거의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렇게 되면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를? 지난 저희가 9월 달에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물론 이제 보기가 조금 척도가 달랐습니다. 세 가지였었는데, 당시에는 3, 50 규정을 유지 강화하자는 의견이 41.4%, 또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25.6%,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15 의견이 있었거든요. 식사를 10만 원을 올리고 선물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또 경조사비를 대신에 5만 원 내리자, 15.
또 뭐 55 이런 개정안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의견에 25.3%가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은 350 규정 유지 강화 의견이 41.4%에서 47.7%로 나왔고 또 반면에 농축수산물 그 한정해서 상향시키자라는 의견도 당시 25.6이었는데 이번에는 47.4%로 특히 이제 좀 완화시키자 농축수산물과 관련해서 완화시키자는 의견이 그때보다는 뭐 대략 20%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는 조금 더 수정을 해보자. 네. 그러니까 그때 50 규정을 지키자라고 하는 완강한 입장이었다가 농수축산물에 한정한다고 하니까 네. 분위기가 좀 바뀐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특히 이제 지방에서는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에서 완화시키자라는 의견이 좀 높게 나타났고요. 가장 이제 관심 가는 대목이 이제 직업별 분표일 텐데요. 농림업 종사자들이 58.9%가 이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해서 상향시키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 58.9%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보다 높았던 계층은 노동직이었고요. 61.7%. 그다음에 자영업자들도 이 농축산물 유통시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종 중에 하나죠. 51.7%가 농축산물 한정한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사무직은 50.4%가 기존대로 가자는 의견이 50.4% 응답에서 높게 나타났고요. 그 외에 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 상향에 찬성했습니다만 또 기존 안도 또 46.4% 평평하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그 20대, 30대가 기존안 의견이 50% 이상 높게 나타났고요. 반면에 40대, 50대는 또 50% 이상 농축산물 선물에 대해서는 상향시키자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서 좀 계층별로 좀 다른 모양새를 나타냈습니다. 제가 아주 이렇게 혼전 양태네요. 네. 지금 이제 9월 말에 비하면 찬성 의견, 그러니까 엄격하게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금 올라갔어요. 소폭. 예를 들면 41.4에서 48% 정도로 소폭 올라갔고 중요한 거는 이제 농축산물을 좀 예외를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25.6에서 대략 이게 한 47%로 훌쩍 뛰었는데 예, 찬반 격차가 굉장히 있다가 어쨌든 이게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는데 이 원인을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봅니다. 그것도 정치 아닌데 그것도 분석을 해봤어요? 정책 컨설팅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틀리는 거 아니다. 저는 3가지로 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메신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슈화시킨 장본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낙연 총리거든요. 예. 근데 이낙연 총리는 지금 현재 그 총리로서 책임 총리로서 역할을 상당히 잘한다. 이게 이제 중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좀 주는 인물이고 영향력이 일단 셉니다. 총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전라남도 도지사 출신이었고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도 농수산이 이쪽을 계속 그 상임위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나 수산업, 축산업자,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슈화를 시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슈화를 시켰기 때문에 메신저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주요 정책 이슈로 이게 부각을 해서 판단 유보층,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판단 유보층들이 대거 어떻게 보면 찬성 쪽으로, 수정 찬성 쪽으로 옮겨온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농축산업이 굉장히 지금 어렵죠. 어렵다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한미 FTA, 재협상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한미 그 농축산업 자체가 상당히 위축될 거 아니냐.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좀 덜어드려야 한다는 국민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지 않았나.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저는 현실성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명절 때, 이게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을 줄 때, 뭐 한우나 굴비나 과일 같은 거 주다 보면 실제로 5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에 좀 맞게 상향 조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제법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이런 어떤 여론 지형이 좀 바뀐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걸 보면요, 이택수 대표님, 저걸 보면은 지금 이 조사 결과 나온 걸 보면
국민들이 정책을 하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부터 현명한 것 같아요. 정치인 정신이 그 47대 47 팽팽하게 나온다는 게 47대 357은 야, 이거 좀 정치와 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들자고 했는데 법을 좀 한번 지켜보자. 네.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조금 넘었는데 뭘 그렇게 촐랑거리냐. 네. 라고 하는 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반면에 충분히 그렇게 묶어놓는 것이 의미가 있으니 이제는 네. 특히 어려운 층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숨통을 좀 튀어놓자. 네. 이 두 개가 아주 잘 조화롭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마치 짜듯이. 네. 국민들 사이 빗길이 이루어진 건가요? 뭐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뭐 지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 잘 지켜져 왔죠. 잘 지켜져 왔죠. 그 공직사회 분위기 또 그 언론사를 중심으로 한 또 분위기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여의도의 사무실이 지금 박 부대표님이나 저나 예. 있는데 여의도 이 식당가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주류를 판매하는 곳들 분위기가 많이 9천 원짜리. 바뀌었습니다. 김영남 정식. 그렇죠. 그 사실 이제 업계가 뭐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굉장히 어려워진 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김영란법 또 이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준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많이 이제 엿보이고 그런 부분이 이제 국민들한테도 체감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그 힘겨운 농축수산 업계 종사자들부터 좀 이 기준을 완화시켜주자라는 의견이 지난 9월에 비해서 예. 2달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요인들을 고려한 국민들의 판단이 20% 넘게 증가했다는 것은 예. 현 정부의 고민도 또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 읽어주고 있고 또 업계에 실제 종사하는 분들끼리 의견 교환을 하다 보면 어렵다는 것이 이제 들려오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런 우려를 반영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좀 계층별로 좀 보니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계층과 지역별로 좀 다 좀 봐줘야 될것 보니까 같아요. 특이한 점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이 정치적 현안 같은 게 뚜렷한데 이번 사안은 좀 공교롭게 재밌게 나왔어요. 뭐냐면 20, 30대가 하나로 묶이고 40, 50대가 묶입니다. 그러니까 20, 30대는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의견이 다소 높고요. 30, 40대는 이걸 좀 완화해야 한다. 상향 조정을 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좀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40, 50대가 좀 높은데 40, 50대는 대개 이제 그런 어떤 선물이라든가 경조사 이런 것들에 밀접하게 좀 연관된 계층 아닙니까? 40대, 50대가. 또 20, 30대는 상대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본인들이 어떤 가치 이런 걸 좀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 이런 게 대립되는 느낌이 들었고요. 특이한 건 또 60대가 찬반이 좀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수층에서도 민주당 같은 경우도 총리나 정부가 이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도 찬반이 좀 팽팽하게 나왔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좀 찬성이 좀 더 우세했지만 정의당에서는 엄격 적용 의견이 반대로 좀 높았습니다. 근데 보수층에서 보면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층에서 엄격 적용 의견이 다소 높게 나왔어요. 보수층에서도 비슷하지만 약간 높게 나왔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보수층의 다수는 60대 이상인데 60대 이상이 찬반이 엇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수층이 찬반이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TK나 PK 등 지방에 계신 보수층들은 이게 찬성 쪽으로 이게 좀 상향 조정하자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 농민들이 좀 많으니까. 네. 근데 수도권 보수층들은 엄격 적용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보수층 보수라도. 전체로 보면 좀 엇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어떤 특이한 현상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 문제로 좀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는 좀 종사자, 지역이라든지 농민들, 직업이라든지 직업, 자영업 이런 거 중요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도권에 사는 20, 30, 40대 같은 경우는 김영란법 때문에 어렵다 하는데 어찌 보면 농수축산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체감도가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간의 이 기본적인 본성이 보수든 진보든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게 옳지 않아?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네.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쪽의 지지의 충성도가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쪽의 충성도보다 좀 더 높지 않을까. 네. 절대적인 이해가 좀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이해관계가 걸려 있죠.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저요? 네. 저는 좀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처음에는 네. 저도 9월에는 357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거 무시하고 사니까. 뭐 공 하나 더 붙여도 되고 막 사니까. 왜냐면 그 대가성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뭐 보낼 일이 거의 없지 않으세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유도 먹을 일밖에 없죠. 뭐, 그러니까요. 예. 그 29,000원짜리. 근데 그때도 진짜, 이거 뭐 1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이제 1년, 9월인가가 1년이에요. 그래갖고 9월에 여론조사할 때 저도 357을 주장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경기가 너무나 침체되고 금리도 또 올라간다 그러니까 뭔가 좀 경제를 좀 풀어주고 어려운 사람 쪽에서부터 자꾸 숨통을 튀는 정책을 좀 해야 되겠다. 네. 이런 판단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야당에서 만약에 이게 통과되더라도 12월 10일 날 뭐 다시 전원위원회를 국민권익위에서 소집을 해서 다시 한번 하겠다. 이번에 이제 원래 14명이 정족수인데 12명이 참석했다고 그래요. 27일 날 부결이 됐는데 찬성이 6명, 반대가 5명, 1명이 기권. 그리고 위원장이 그 불참을 하다 보니까 12명밖에 참석을 안 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소집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총리가 의지가 좀 강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그러니까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야당에서 반대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민들하고 수산업, 축산업 분들의 절대적인 어떤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놓고 반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예.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지역적 문제가 더 강하고 또 지역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아요? 네. 좀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정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쟁의 문제는 아니고 그래도 또 풀어주면 야당은 이제 이런 고민을 했죠. 풀어줘서 정치가 잘 되면 어쨌든 정부 여당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데 나라에 망하든 말든 그 정부 여당이 박수 받는 거 싫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그 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선물은 올려고 5만 원, 10만 원 올려고 아까 경조사. 말씀드린 경조사는 낮추는 거 10만 원에서 5만 원. 이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 불현듯 질문이 드는 게 네. 그럼 경조사 5만 원 해놓으면 네. 그 누가 공무원이 와서 경조사 얼마 했는지 다 뜯어보나요? 아니,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누가 얼마인지 예.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어떻게 봐요? 그 아니, 압수수색 영장이 그러니까 없이? 그 무슨 제보가 있거나 뭐가 있어야겠죠. 그걸 뭐 수시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경조사비 내리는 거는 네.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5만 원으로 내리더라도 이제 그 조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합쳐서는 또 10만 원까지 그 허용을 해주는 그런 좀 탄력적인 개정안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게 직무 연관성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 그 박시영 그 집안에 무슨 좀 안 좋은 일이 있어 하면은 5만 원 이런 거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 보내시면 됩니다. 100만 원요? 네. 감사합니다. 1000만 원 보내려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공 하나 빼고 예, 저 보내겠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렇죠. 이제 공무원이나 뭐 그러니까 공직자, 언론사, 사립학교, 또 사립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및 배우자 등등. 이건 어떻게 되나요? 또 이제 돌발 질문. 박시영 공무원이에요. 언론사에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럼 내가 해야 되는데 저는 5만 원밖에 못 하니까. 네. 그럼 우리 또 부인이 5만 원. 애들 이름으로 5만 원. 그 합이 20만 원.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왜요? 그건 안 될 겁니다. 네. 저는 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건 이제 안 돼요. 왜요? 그렇게 네. 바로 꼬라지 들리는데 이름이 최경환이세요? 바로 꼬라지 들리시네. 여하튼 이 사회적인 이 청탁 문화가 이제 청탁 금지를 시키기 위한 거니까. 개선되어야 한다는 어떤 이제 명분도 있는 것이고, 근데 반면에 각자의 생계가 있기 때문에 생계형 이슈잖아요. 이거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층별 또 지역별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슈와는 조금 다른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권익위원장이 1차 회의 때 이번에 불참한 것은 나름의 고육지책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정부가 표방한 것은 반부패 이 정책 기조가 분명하고 실제로 주무부서 아닙니까? 권익위가. 그러다 보니까 권익위원장이 정부에서 이걸 수정 의견의 분위기를 띄운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본인이 나서서 입장을 표명하기가 참 곤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렇지만 이제 뭔가를 좀 결론을 다시 한번 내려야 할 상황이고 찬반이 6대 5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12월 달에 명확하게 입장을 내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정무적 불참으로 볼 수도 있겠다. 네, 저는 그렇게 좀 읽혀졌습니다. 그것도 이제 국회 일정을 이유로 했기 때문에 뭐 정무적 불참 이유로는
이 권익위 내부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합리성을 좀 부각시킬 수 있겠는데 예. 다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 8월 말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권익위의 청탁금지법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분석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는 지시를 내렸고 예. 그 이후부터 이낙연 총리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설 대목 이전에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는데 그 위원장이 그러니까 권익위 위원장이 이제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기 때문에 총리 입장에서는 사실 뭐 유쾌한 상황은 아니었었죠. 뭐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어제 다시 개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 지시까지 하면서 다시 부의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권익위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1일 날 다시 예. 전원 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태수 대표님,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을 한번 좀 들여다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계속 한 3, 4주간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번 주는 상승세가 좀 주춤해졌습니다. 71.2%. 그러니까 1.8%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요. 70%이긴 합니다만, 지난주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고, 지난주가 73%까지 올랐었는데요. 71.2%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월, 화, 수요일별로 보면은 월요일 날은 72.5%, 화요일 날은 70.4%, 수요일 날은 71%였는데요. 월요일 날은 지난주 대비 소폭 이제 0.5%포인트지만 빠진 채로 시작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김관진 전 국방장관 또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20일, 25일 연이어서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자 지난주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층의 입장이 일부는 소폭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게 문제 있는 구속 아니야? 이렇게 맡은 거죠. 네. 그리고 신재철 국회 부의장이 문 대통령을 내란죄로 형사 고발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화요일 날은 소폭 하락했었는데 그날 또 용산 서장이 검찰에 출석을 해서 용산 전 서장이죠. 경찰 댓글 수사의 그 정보를 국정원에 흘렸다라는 그런 혐의로 검찰이 출석했는데 아무튼 1년의 이 보수 인사들의 구속 이후 석방 그리고 또 용산 전 서장의 검찰 출석 등등이 보수층의 일부 이탈을 불러와서 화요일 날은 70.4%까지 빠졌다가 수요일 날은 어제였죠. 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상황 같으면은 일간으로 좀 지지율이 좀 빠지거나 주춤하는데 어제는 다시 70.4에서 71.0%로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받아들여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2분 만에 보고를 했고 또 그 전날에 하루 전날 이런 정황을 포착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점, 또 2시간 만에 NSC 회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는 유권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좀 반등을 해서 그 월요일 날 좀 낮게 출발한 지지율이 화요일 날 좀 떨어졌다 수요일 날 반등을 해서 여하튼 주중 집계는 71.2%로 마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당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좀 한번 분석해 주시죠. 대통령 지도에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70% 내에서 계속 움직이는데요.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관심사가 그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 거냐? 이게 아마 가장 많이 관심사예요? 국민들이 묻죠.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이게 왜냐하면 지금 6개월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지도가 이게 과연 지방선거까지 유지될 건지 앞으로 5년 쭉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잘하는 것도 잘한 거지만 야당이 너무 지리멸렬하니까 그렇죠. 그 두 개가 지금 섞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온라인 쪽을 이렇게 보면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떻든 글을 쓰고 언론 기사를 퍼나르고 대응을 합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켜주지 못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자각들이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견고하게 이런 어떤 홍보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언론에 보통 지면 매체에서 못 봤던 이야기들이
요즘에 많이 안 보지 않습니까, 신문을. 그런데 이제 온라인 쪽을 많이 그 젊은층들은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대통령의 어떤 행보들, 그 스킨십이라든가 어떤 탈권위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행보들이 속속들이 알려지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퍼나르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도 상당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대목 중에 하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해서 이 야당이 지리멸렬하고 특히 이제 막말 논란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그쪽에 시선을 두기가 참 국민들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의 변수 중에 하나는 저는 예산 문제는 조금 진통을 겪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여당 내에서도 정부 안에 대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왜요?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유연성들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협상하다 보면 주고받고 막 이런 것도 좀 있어야 하는데 FM대로 딱 짜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좀 여당이 별로 없고 지금 야당에서 최저임금 보전하는 문제, 아동수당 문제, 공무원 증액 이런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민의당이 어쨌든 키맨이 국민의당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국회 내에서. 근데 국민의당이 최근에 이제 민주당하고 특히 김동철 원내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 이 문제가 또, 그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도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적폐청산 전국 계속 가고 있고 네. 적폐청산이 그만큼 조금 너무 이게 그 필요증이 있는 거 아니냐 하면 또 새로운 사건이 터지고 네. 그렇죠. 스탠포드 대학 200만 불은 아주 압권이에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 1년도 안 됐고요. 그렇죠. 네. 5월 10일서부터 근무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한참 이제 개혁을 해야 될 시기고 국민들도 개혁 이제 초반기에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이 개혁 드라이브가 꺾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계층 어제 일자로 보면 94.6% 거의 대부분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찍었던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다른 후보를 찍었던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70% 이상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고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40~50%대 지지율을 갖고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했는데 실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견고한 지금 지지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계속 견인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제 지방선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이런 모양새는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고공행진을 하면서 민주당 지지율도 계속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이 있는 것 정도면 같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파운데이션이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조금 재밌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조국 수석이 이제 언론에 모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잘 안 나타났는데 어쨌든 저 낙태죄 폐지 관련해서 임신 중절로 표현하세요. 예, 임시 중절. 예,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나섰는데 어쨌든 천주교 교황에 대한 발언에 대한 해석 문제로 천주교가 좀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과하면서 일단락이 좀 됐는데 어쨌든 이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이게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있는데 이게 빈번해지는 게 좋은 거냐? 뭐 이런 논란도 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당분간은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와대가 청원 제도를 이렇게 둔 것 자체가 신선했고 이건 상당히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생각이 좀 틀린데요. 물론 그 진행자이기 때문에 생각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저게 이제 미국 그 백악관 홈페이지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거 아니에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사드 배치할 때 그 20만 청원하게 되면 답변한다 그래갖고 근데 저는 저 직접 민주주의라고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가고 자 뭐 이렇게 어려운 점 있으니까 한번 청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디다 갔다 하죠? 시의원한테 가도 도의원한테 가도 구의원한테 가도 국회의원한테 가도 연락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112 신고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저걸 만들어 놓으면 청와대가 하고
결국 청와대가 받아들이긴 하지만 결국 입법을 하려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국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참여민주주의다. 직접민주주의보다. 네네. 그런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연구를 하셨군요. 네. 연구 없다. 연구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그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네.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내는 거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청와대는 결국 공은 대부분 국회로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법 네.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새 정부가 어떤 답변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하는지를 이 예를 들면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개진하게끔 만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청원제도는 장려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이름도 멋있잖아요. 촛불에서 키보드로. 아, 네. 의원님이 만들었습니까? 네, 지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촛불을 들던 손에서 이제 키보드 네, 하니까 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고 네. 야당이 저런 거 갖고 반대를 못해요. 아, 이 부분은 반대했다가는 네, 뭐 뭐 정치 쇼다. 정치 쇼 누구 프로그램 이름인데? 정치죠? 말씀하신 대로 입법부나 아니면은 행정부 예. 혹은 언론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그럼요. 청와대가 이제 의제 설정 기능을 가져가고 입법부에 입법을 청원하고 하거나 또, 예. 개정하거나 이렇게 압력을 넣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로 정착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청와대가 원래 3D 업종이거든요. 네. 피하고 싶은 3D 업종인데 요즘 이제 하나 더 늘었고 4D 업종이 됐대요. 네. 저 일이 무척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일이 많아서? 일이 많아졌다. 그래도 뭐 들어가려는 사람들 원서가 쌓여있다는데요? 아, 청와대요? 또 그 이번에 정무수석 된 한병도 정무수석도 예. 같은 전주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거기 원광대, 예, 아. 익산. 예. 예, 예. 옆 동네죠. 예. 저 전라고등학교. 예, 유명한 학교죠. 유명한 학교. 예. 이름 없는 학교는 없어요. 다 있어요. 자, 정당 지지율도 한번 좀 들여다보죠. 네, 민주당 지지율이 0.5%포인트 빠진 51.3%. 그러니까 문재인 역대 사상 대통령이랑 최고예요. 좀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소폭 빠지긴 했습니다만 50%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2%포인트 올랐습니다. 18.6%였고요. 그 다음에 바른정당 5.1%, 정의당 4.7%, 국민의당 4.7%로 동률이었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김종대 의원 논란 여파가 계속 이어지면서 많이 빠졌네요. 지난 주중까지는 일간으로 뭐 60%까지 기록을 했다가 지금 주 후반, 그다음 이번 주 초 중반까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한국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 인사들의 잇따른 석방 소식 때문에 지금 좀 올라왔네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 같은 경우가 자유한국당이 오르면서 바른정당 소폭 하락하는, 이 보수 정당끼리는 또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오르면 바른정당이 소폭 빠지는 모습을 덜어 나타내는데 이번 주가 이제 그런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정당 지지도를 보면서 그 민주당 지지도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높은 대통령 지지도가 견인한다. 우리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예. 대통령 지지가 높기 때문에 여당 지지가 높은 건데 하나 더 들어가서 보면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민주당에 돈을 내는 권리당원, 진성당원. 예. 이게 거의 200만 명에 가깝게 지금 육박하고 있거든요. 과거 20몇만 정도 됐다가 그렇죠. 이게 지금 150만 명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계속 들어오나요, 계속 지금도? 들어오죠. 물론 이제 그 지방선거의 권리 행사 기준은 9월 말로 끊었습니다만 어쨌든 집권 여당이 일을 잘하고 대통령 인기가 좋다 보니까 계속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만약에 이게 200만 명 정도의 권리당원, 진성당원이 확보가 된다면 정당 지지가 쉽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빠진다 하더라도 40% 이하로 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 정도로 당원의 기반이 탄탄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분들이 주변에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때문에 이 당원 확충 운동을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당대표가 들어선 이후에 저는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권리당원, 진성당원을 대대적으로 100만 진성당원을 확보하는 운동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근데 이런 측면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당의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안정화돼 가고 있다는 그럼요. 얘기네요. 예. 자유한국당은 얼마쯤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소식이 요즘에 안 나오니까. 왜냐하면 그게 좀 긍정적일 때 언론에 나오는데 당원이 빠지면 잘 공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계속 지금 막말 전쟁을 하고 있어갖고 국민들이 조금 지지를 하면서도 이렇게 대놓고 지지하기가 좀 창피한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고
어디 가서 보수 지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가 좀 하기가 힘들고. 명구스러워서 예. 이제 샤이 보수라는 얘기가 미국에 이어서 이제 한국에도 제가 계속 강남에 사는데 나타나고 그 자유한국당 지지율 한 60% 나오는데 주위에 보면 보수 지지자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사 방법별로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는 전화 면접 조사에서 특히 더 떨어지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낮게 지금 나타나고. 그 리얼미터 이건 ARS죠? 네, 섞여 있는데요. 전화 면접 조사가 이제 선거 때는 한 20% 반영하고 예. 80%가 ARS고요. ARS. 평상시에는 이제 전화 면접을 한 10%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온도차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화 면접 조사는 확실히 보수성향 유권자들이 응답을 덜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뭐 역대 이제 그 정부 초반에는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는 분들이 한 10%포인트 정도는 더 응답을 많이 합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적극적이고. 마찬가지였는데요. 2013년도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는 분들이 10%, 20%더 응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는 뭐 역대 정부에서 항상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문제 제기를 못 하는데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패배 정당 지지자들이 응축을 하냐, 모이느냐의 문제인데, 방금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은 당 바깥에서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당내에서는 홍준표 대표와 또 원내대표 후보들 간의 막말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이 한국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기가 좀 명구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요인, 이 아니면 쉽게 자력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이어지고 저런 있습니다. 양상이 그 지방선거까지 계속 가지 않을까요? 상당 기간 갈 것 같은 게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도 자유한국당 보니까 홍 대표를 심판하자, 한쪽은 친박을 심판하자 하면서 굉장히 거친 언사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어요. 진흙탕 싸움으로 빠지는 분위기고요. 바른정당을 보더라도 바른정당은 남경필 지사가 한국당하고 보수통합을 먼저 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손잡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또다시 그 다음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 국민의당이 가장 잘한 거는 제가 볼 때 백드롭 하나 잘했습니다. 뭐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뭐 회초리했는데 그게 바로 지지율로 연결되진 않지만 그런 어떤 일련의 노력들이 축적이 되면 조금씩 나아지는 건데 원래 예. 근데 그 부분은 좀 전문가를 영입해서 나름 신선한 느낌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민주당 같은 경우가 그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어쨌든 당내 자중질환이 없는 것. 네.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는 거. 네. 네. 과거와 좀 다른 모습이죠. 사실 민주주의에 그건 별로 안 좋은 건데 좀 우당탕탕 근데 충돌도 있고. 지금은 조금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초기이기 때문에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택수 여론조사 전문가가 된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이번 주 여론 동향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도 좋은 여론조사 갖고 다시 나타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또 이렇게 한번 바꿔봐요. 네. 예. 자, 11월 30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